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기 위한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막판 한동훈 후보의 공소 취소 관련 폭로성 발언이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과연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1차 투표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요, 배우 변우석 씨의 공항 과잉 경우 논란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오른 데 이어서 인천공항 측은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와이드는요, 금요일에 은밀한 정치방송 금은방 순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청년 정치인 세 분 손님으로 금은방에 모셨는데요. 좀 소개해드리죠. 우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요, 목용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자,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로 좀 인사 좀 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색한 인사. 아, 어색합니까? 친하시지는 않으신가요? 친하죠. 예. 저도 친하다고 열심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호소한. 친하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세 분의 청년 정치 나와 계신데 사실 김재섭 의원은 뉴스와이드에 자주 나오셨어요, 과거에. 네, 그래서 단군 솔님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랜만에 봤다. 근데 잘 알아보실 것 같은데 네. 목용종 의원하고 이긴 최고위원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실 기회를 좀 30초씩 각각 드려볼 텐데 우선 목용종 의원께서 30초 자기소개 나갑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국회의원 목용종입니다. 저희 당에서 초선 중에 가장 젊은 의원이긴 한데요. 생물학적, 법적인 나이가 젊다가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젊은 국회의원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육하원칙이 분명한 의원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여의도 정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도록 커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포부가 굉장히 큰데요. 여의도 전체를 얘기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긴 최고위원 30초 자기소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 이기인이라고 합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냈고요. 그리고 제7, 8대 성남시의회 의원을 지냈습니다. 우리 금은방 프로그램 제목을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의견과 주장이 이 금은방에 있는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리 정치가 그 보석 같은 국민들의 의견을 잘 가꾸고 가공해야 되는데 그 역할과 책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금은방 프로그램 통해서 시청자로도 그리고 출연자로도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짝반짝한 의견들이 잘 시세대로 시세보다 더 후하게 잘 쳐질 수 있는 그런 금은방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금은방 손님처럼 말씀하셨어요. 반짝반짝 금은방입니다. 뭐 시세대로 시세 높게 쳐주겠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그럼 금은방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볼까요? 앞에 지금 OX 팻말 보이시죠? 네.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 끝남과 동시에 세 분께서 동시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위쪽으로 조금 높게 그리고 이름이 가리지 않게 위치를 잡아주시면 화면에 아마 깨끗하게 나올 겁니다. 일단 화면 보시면 아마 아실 텐데 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OX 선택하신 뒤에 질문을 개별적으로 각각 드릴 거예요. 그럼 한 1분 정도씩 발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바로 시작할 텐데요. 우선 이 OX 퀴즈와 관련된 영상이 하나 먼저 준비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외화 내빈이란 말이 딱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재명 대표 그 당시 구속 기소하겠다고 했는데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책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영장이 발부될 수사에 관여하는 게 법무부 장관은 없습니까?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요. 본인 실질적으로는 사건이잖아요.
그거는요,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 발언으로부터 큰 논란이 시작이 됐거든요. 자, 그럼 이와 관련된 문제를 드릴 텐데, 지금 그동안 한동훈 후보와 관련해서는 어대한, 그러니까 뭐 지지율적으로 압도적이니까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이런 얘기가 쭉 있었는데요. 질문 나갑니다. 한동훈 후보의 공소 취하 부탁 폭로성 발언으로 어대한이 깨졌다고 생각하시면 O고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시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두 분은 X, 한 분은 O, 한 분만 깨지고 두 분은 뭐 유지된다 이 상황인데, 그렇다면 일단 O를 들어주신 분이 이기인 최고위원이에요. 그렇다면은 O를 들으신 거는 깨졌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결선 투표까지 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사실 예.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가 공개됐을 때만 하더라도 예. 이 친윤 그룹에서 아주 당혹해 하려고 문자를 공개한 것 같은데 사실 많은 당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천하의 김건희 여사도 그만큼 한동훈 위원장한테 아주 사과를 하고 싶어가지고 문자까지 보내는 그런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구도가 굳혀지는 것 같아서 예. 별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소 취소 발언을 좀 보면서 약간 당원들도 흔들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난 패스트트랙 사건 그리고 거기에 연루된 국회의원들과 보좌진 사이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에서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의 저 멘트는 정말 가슴 아픈 발언일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경원 후보가 혹시 나의 사건, 내가 연루되어 있는 저 사건을 한동훈한테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구명해달라고 나를 대신해서 얘기를 해줬구나 라고 하는 그 심리가 발동된다면 당원들 심리가 이제 한동훈보다는 나경원에게 좀 더 쏠리는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O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쫙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주셨고요. 지금 X, 그러니까 어대한이 깨질 정도는 아니다. 지금 이 상황이. 우선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X, 그러니까 유지된다. 이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발언이 잘했느냐라고 예. 하면 당연히 그거는 아니죠. X를 들어주고 들은 말씀을 상태에서. 해주세요. 예. 저 발언은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일했던 의원들이라면 예. 저 당시 왜 패스트트랙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민주당의 뭐 폭거를 막기 위한 몸부림인 과정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 사실은 한동훈 후보의 저 발언이 적절했다고 보진 않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대한이라는 기조 자체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친윤계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특히 뭐 홍준표 대구시장 등은 뭐 굉장히 거친 표현까지 쓰면서 엄청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반발이 어항 속의 태풍 정도에 그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웨이브, 그러니까 물결이 생기는 게 아니라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가 후보로 나오기 이전부터 계속 한동훈 당시 전 장관을 공격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 새삼스러운 공격이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이번에 구도가 원래는 이른바 원한 관계에서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간의 경쟁 구도였다가 예. 한동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 간의 경쟁 구도로 바뀌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상수는 한동훈이라는 예.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전체 구도에서 보면 결국 상수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으로 놓여져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어떤 경쟁자가 조금 더 각을 세우느냐의 관점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예. 한동훈이 대세를 타고 있다라는 자체의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모경종 민주당 의원 역시 X, 그러니까 어대한 이게 깨지긴 어렵다. 그 뜻은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당내에 영이 쓰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당내 영을 세워야 되는 게 한동훈 후보의 역할이고요. 예. 어대한이라는 뜻 자체가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었을 텐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찌어찌 해도 대표는 한동훈이 된다 이렇게 바뀌었을 정도. 어찌 해도는 약간 우여곡절 느낌이 확 나는데요. 그렇죠. 어대한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압도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내용에서 나왔을 텐데 예. 한동훈 후보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본인이 검사 재직 시절부터 가져온 어떤 이미지, 그리고 지금 윤한 갈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이 보이는 모습들에 있어서 한동훈 후보에게 기대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말들을 자신 있게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더 오히려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있다. 그리고 저는 더욱더 크게 생각하는 게 홍준표 시장 같은 분들이 당내에 기존의 국민의힘에 계셨던 분들이 반발을 오히려 해주면서 예. 새로운 물결이 우리 국민의힘에 필요한데 한동훈이 저런 역할을 해줄 수 있겠구나. 악의 고리를 또는 그동안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인물을 찾았다라는 이런 모습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이긴 최고위원께 제가 추가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5는 들어주세요. 선택하신 거 들어주시고 아까 결선 투표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전망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결선 투표에 누구와 누구가 올라간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공천 취소 발언으로 예. 나경원 후보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럼- 처음에는 예. 당내 이제 친윤 그룹이 조금 지지하고 미는 후보가 원희룡 후보로 압축이 됐었는데 예. 원희룡 후보가 6개 차의 토론에서 보여준 그 애티튜드라든지 내용적인 부분은 당원들도 굉장히 실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강남 좌파라는 말이 나온다든지 이상한 정말 당원들도 효능감을 느낄 수 없는 발언들만 하고 있는데 예. 이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총대를 메고 한동훈 후보에게 가가지고 우리 함께 패스트트랙 기소된 사람들을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마치 뭔가 좀 영웅적인 서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도 어쨌든 당원의 표심 비율이 높은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예. 역전의 드라마가 잘하면 써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동훈, 나경원 결선 투표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네요. 일단 모릅니다. 그냥 전망일 뿐입니다. 지금으로. 단순히 전망일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다음 질문 준비되어 있는데 역시 좀 연관이 있어요. 바로 나갑니다. 질문. 한동훈 후보 당대표가 돼도 올해를 넘긴다. 올해를 넘기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시면 O.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면 X입니다. 자, 못 넘긴다를 물어봤어요. 못 넘긴다. 올해를 넘기지 못할 것이다라면 O고요. 그렇지는 않을 거다. X. 전원 다 X네요. 그러니까 뭐 올해 못 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쭉 간다. 이걸로 보시는 건데 요거는 김재수 부위원.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최근에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말이 나와서 제가 좀 재밌게 들었는데 예.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됐다 하더라도 3일 천하에 그칠 것이다. 얼마 못 가고 주저앉을 것이다라는 그 프로젝트가 바로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명명이 돼서 한참 이 지라시로 형태로 많이 돌았는데 제가 예. 그 얘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과연 그 가운데서 김옥균은 누구인가? 예. 한동훈 후보가 김옥균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한동훈 후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김옥균이 될 것이냐? 예. 저는 이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예. 저는 아마도 한동훈 후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측이 김옥균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예,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는 당 대표를 주저앉혀가지고 특히 예.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당내 큰 내홍을 앓은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 총선 참패까지도 저는 영향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예. 그 당시에도 이준석 대표와 대통령실 간의 갈등으로 비롯했다는 견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도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실 갈등에서 또다시 이렇게 물러나는 모양새처럼 쫓겨나는 모양새처럼 된다 그러면 저는 진짜로 우리 당이 앞으로 어떤 지도 체제가 들어오더라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선이 이제 곧 앞두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 상황 속에서 당 대표를 한 번 더 무너뜨리는 것은 정말 자멸적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 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처럼 이준석 대표를 흔들었던 것처럼 지금 또 다른 지도 체제를 흔들기는 그런 구도는 지금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드린 질문이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올해를 못 넘긴다고 보면 O. 그렇지는 않을 거다. X인데 지금 전원 다 X 선택하셨거든요. 이번에는 목용중 의원 좀 X. 그러니까 뭐 올해 넘겨서 당대표 쭉 지속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란 판단이신데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른바 용산과 친윤과는 매우 껄끄러운 관계거든요. 한동훈 후보가. 근데 당대표가 됐을 때 과연 대표직을 무난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정치권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일단 지금 경선 과정에서 나온 한동훈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검증하고 또 여러 가지 수사 관련된 내용이 결론이 지어지기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간 자체가 빨리 당대표를 물러나게 하려는 명분 자체가 만들어지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안타깝게 물러나는 그 과정을 우리는 모두가 다 봤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최전선에 앞서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 현 후보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어떻게 당 대표가 그리고 정부 제1당 여당에서 당대표가 주저앉혀지는지를 봐온 사람으로서 그것에 대한 파해법 역시 잘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 분명히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 당대표에 출마를 했다고 보고요. 그 지점에 있어서는 이 연말 자체는 뭐 무난하게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모경종 의원이 이제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한동훈 후보를 살짝 응원하는 듯도 약간 들릴 수가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건가요, 혹시? 저는 모든 후보님들을 응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약간 갑자기 질문 훅 들어갔는데 잘 봐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기인 최고위원 역시 연말을 못 넘기는 일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 예. 무난히 임기 쭉 진행할 것 같다라는 선택. 그래서 X를 고르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올해를 못 넘기는 게 아니라 예. 윤석열 대통령이 당내의 당원으로서의 자격을 올해를 못 넘길 것 같다. 그렇다면 지금 탈당 얘기를 하신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가 공개가 되어도 대통령실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못한 것도 그렇고 예.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오랜 사이 동안 친분을 유지해왔고 김건희 여사와 사적인 친분을 앞세워서 정말 다양한 문자, 아주 오랜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도 언론이 보도가 됐는데 그렇다고 예. 한다면 한동훈 후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수많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치부와 약점들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마치 이번에 나경원 후보의 공소 취소 발언을 했던 것처럼 예. 언제든지 자기가 궁지에 몰린다면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 좀 불리한 메시지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좀 흘리거나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계속 그립감을 잡아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굳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폭로할 수 있는 뭔가를 들고 있습니다. 그걸로 끌고 간다. 이런 뜻이 됩니까? 이거 김재섭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뭔가에 굉장히 약간 좀 험악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근데 그렇게까지 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4명의 후보들 가운데서 예. 오히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가 가장 깊었던 사람은 역설적으로 한동훈 후보고요. 그렇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누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적인 관계와 사적인 관계를 구분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그 사적으로 얼마큼 가까웠던지 여부와 상관없이 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관계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절멸시키려고 하는 공멸적 태도를 한다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둘 다 죽는 일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무슨 폭로전이니 어떤 자해성 그 발언이니 이런 것들은 아마 두 분이 다 공적인 위치에서 그런 일들을 안 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모경정 의원 지금 김재섭 의원의 말씀을 듣는 순간 발언 기회 요청을 아주 번쩍 드셨어요. 지금 말씀하시죠. 저는 지금 한동훈 후보와 용산의 관계가 서로 수류탄의 안전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간에 안전핀을 뽑는 순간 내 안전핀이 아니라 상대의 안전핀을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긴 우리 최고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한쪽이 뽑는 순간 한쪽이 이기는 게 아니라 공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뭔가를 터뜨리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것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한동훈 후보다. 그래서 너희도 날 못 건드리는 만큼 나도 너를 안 건드리겠다라는 일종의 신사협정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이 지금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아주 흥미로운 분석들인데 그러니까 한 분께서는 서로 대통령실과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도록 서울의 어떤 과거의 관계가 있어서 무난하게 그래도 협력하지 않을까? 한쪽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들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걸로 끌고 간다. 다른 쪽에서는 서로 들고 있기 때문에 서로 쉽지 않다. 분석이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 세 분의 시각이요. 자, 다음 OX 퀴즈는 민주당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지지율 상으로도 많이 앞서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당대표에 연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전에 거둔 득표율 77.77% 이상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O고요. 그렇게까지는 득표율이 안 나올 것 같다 하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저는 다 O입니다. 그러면은 의견이 넘는다는 거네요. 그럼 77점 그때도 굉장히 높은 득표율인데 이 이상 간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거는요. 우선 민주당 소속이신 모경정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그럼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난번보다 훨씬 많이 올라서 앞자리 수가 바뀌는 거는 확정이지 않을까. 그럼 7자가 아니라 8자로 바뀐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니 그럼 9자가 남았는데 9자로 간다는 소리입니까? 네, 지금 여러 가지 분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여론조사에서 85.6%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아. 그런데 제가 이번 우리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동안에 전국 대의원 대회가 아니라 전국 당원 대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예. 당원들의 특히 권리당원의 권한을 더 많이 높여줬다라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존의 권리당원분들의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았던 이재명 후보로서는 그 전에 전당대회 때보다는 더 높은 득표율을 가질 거라고 보고요. 물론 상대 후보분들도 훌륭한 분들입니다만은 그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시대에 나가야 될 부분이 과연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득표율을 가져올 수 있는 점인가? 아직까지는 뚜렷한 점이 없는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지난번보다는 더 높은 득표율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기인 최고위원 역시 지난번보다 높다. 그리고 지금 모경종 의원께서는 뭐 9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냐라고 했는데 이기인 최고위원은 어느 정도까지 전망하시는 거예요? 9자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사실 모경정 의원님 하신 말씀에 좀 첨언을 하자면 예. 지난 전당대회를 들여다보면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보입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지지가 아마 78%가 나왔었고요. 대의원 대회에서 아마 72% 정도. 예. 그러니까 당과 이념적으로 일체화된 당원에서 훨씬 더 높은 투표율이 있었었고 또 예. 상대 후보인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에도 득표율이 22%에 그쳤거든요. 근데 지금 전당대회와 비교했을 때 사실 이번에 김두관 후보도 그렇고 사법 리스크를 운운하면서 사실 사람만 바뀌었지 구도는 약간 비슷합니다. 마치 지금 국민의힘이 사법 리스크를 얘기하는 것처럼 그 프레임을 차용해가지고 김두관 후보와 다른 후보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예. 이 구도에서 박용진 후보만큼이나 더 큰 영향력이 없는 후보라면 아마 77%가 아니라 88%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재섭 의원 역시 뭐 지난번 수준도 굉장히 높았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77.77%의 득표율인데 이것보다 더 높아질 거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높아질 것 같은데 그거는 이재명 대표 칭찬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만큼 민주당이 망가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망가졌다 있는데 그 뜻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당 대표로 있는 기간 동안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높임으로써 사실상 운동장, 그러니까 경기장 자체를 바꿔버렸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유리한 체제로 이번 전당대회 판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후보에 그다음에 더 강화된 본인의 팬덤들에게 더 많은 투표권을 주어졌는데 저번보다 못 받았다 그러면 그건 이재명 대표가 사퇴할 거리지 이게 뭐 그 자랑하거나 뭐 이렇게 그럴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 이재명 대표는 77%를 넘어야죠. 운동장도 바꾸고 경기의 룰도 바꾼 상태에서 77% 그 전에 받았던 것보다 못 넣는다 그러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당선되고 이후에 리더십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해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모경종 의원. 뭐 김재섭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당연히 자유긴 합니다만 민주당원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의원 비율과 권리당원의 그 투표 가치 비율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김재섭 의원님께서 속해 있는 국민의힘은 그 비율이 1대1로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취지에서 예. 조금 더 권리당원의 권한을 키우자라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룰들이 바뀐 것이지 마치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이 당대표에 연임하기 위해서 이 룰을 바꾼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김재섭 의원께 한 30초 드릴까요? 네, 근데 그 얘기가 제가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나왔던 얘기고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기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대의원의 비율이 너무 높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당원당 개정이 안 되다가 왜 이재명 지금? 대표가 대표인 체제에서 그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세 분 다 내려주시고요. 요거 결과 지금 세 분이 선택하신 거 다 남습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뭐 9자도 나왔고요. 8자 그리고 숫자 제시는 않았지만 아무튼 지난번보다 높을 것이다. 다 이렇게 좀 전망해 주셨어요. 지켜보면 알겠습니다. 자,
OX 퀴즈 마지막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약간 어떤 경제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지금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최근에 통과한 법안인데 그 법안의 골자는 전 국민 25만 원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전 국민 25만 원 지급법 뭐 이렇게 통상 나오는데 이 법안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O고요. 그렇진 않다라고 판단하시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요거는 제가 예상을 살짝 했는데 이제 소속 정당에 따라 입장이 많이 달라요 지금요. 이거 민주당 소속이신 목용준은 유일하게 X고요. 다른 두 분은 O인데요. 요거는 우선 O를 고르신 이기인 최고위원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남시 의원을 지냈다 보니까 이재명 시장, 이재명 도지사, 이재명 대표의 공통점을 하나 파악한 것이 뭐냐면 꼭 25라는 숫자에 집착을 한다는 겁니다. 무상 교복도 한 분기에 25만 원씩 이 시민들에게 현금을 줬고요. 산후조리도 그렇고 또 뭐 청년 배당도 그렇고 꼭 25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하필 또 25만 원이다. 예. 근데 이제 뭐 현금성 복지를 쥐어주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마치 이 노령연금을 그렇게 현금을 쥐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찬성할 수 있겠지만 이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가 사실 중요합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이 25만 원의 재원이 사실상 지역개발기금에서 모두 빼가지고 마치 그러니까 한 가정의 적금을 깨가지고 그냥 현금을 나눠주는 듯한 그 전 가계장부를 확인을 한 바 있고요. 예.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국에 현금을 지급하면서 지역개발기금이라는 적금을 깨가지고 현금성 이 지급을 했거든요. 아마 이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금 내지는 적금에서 빼가지고 아마 국민들에게 나눠줄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과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성남시부터 경기도부터 국가까지 그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그 결과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시 포퓰리즘이라고 보신 분이 이제 김재섭 의원인데 김재섭 의원도 뭐 비슷한 생각일 것 같은데 이 질문을 추가로 들려보죠. 그러면 이 법안에 이것도 법안이거든요. 이 법안이 이제 최종 국회를 통과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거부권을 행사할 거로 보입니다. 할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이기인 의원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제가 뭐 이 25만 원의 이 현금 살포에 대한 효과성 여부를 변론으로 하고 예. 민주당의 말에서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부자들을 위한 어떤 세금 예. 이런 방식들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부자들 세금 더 매겨야 된다. 어려운 사람들 더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왜 전 국민 25만 원 지원에 대해서만 부자와 그 어려운 분들 상관없이 20만 원씩 꼭 줘야 되는지 일단 그 당위를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정말로 민주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한다 그러면 누구에게나 25만 원을 주기보다는 정말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게 저는 논리적으로도 맞고 현실적으로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말하자면 본인의 어떤 브랜드인 예. 전국민 재난지원금 내지는 전국민 지원금에 대해서 25만 원을 굳이 줘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를 사실 이재명 대표의 브랜딩 강화 말고는 제가 납득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지금일 필요는 없고요. 예. 그리고 저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저 금액 중에 상당 부분은 오히려 어려우신 분들에게 집중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이제 X 이건 포퓰리즘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를 선택하신 분이 모경종 의원인데 이 질문을 제가 함께 드릴까요? 지금 김재섭 의원이 살짝 언급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이 질문은 지금 특히 여당에서는요 이 25만 원 지급 법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헌정용 법안이다 뭐 이렇게까지 자꾸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어제 행안위에서 직접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헌정 법안 아니냐라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고 구조 자체가 일단 의심스럽습니다. 이 전 대표께서 발의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발의했다면 그 이야기를 안 하실 겁니까 그러면? 그리고 방금 앞서 이기인 최고위원이 말씀하셨던 뭐 25만 원이 다 반복된다. 이거는 뭐 2천 숫자가 반복된다라는 여러 가지 어떤 루머나 별반 다를 게 없을 정도의 일고에 반박할 여지가 없는 그런 가치인 것 같고 그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김재섭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조금 더 어려운 분들을 도우면 어떻겠느냐. 예. 충분히 제안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이제 선별복지거든요. 예. 그럼요. 그렇게 제안할 수 있는 거는 당연한 뭐 여러 가지 의정 활동에서 발언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을 가져야 되는데 어제 행안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대체 토론을 거부하고 저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25만 원으로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게 대량 권한을 줄 수 있게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여러 가지 많은 권한들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25만 원이라는 숫자에 집착할 필요도 없다라고도 이재명 의원이 예전에 최고위원 회의에서 발언한 적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누구에게 돈을 준다를 넘어서서 그 돈이 어디로 쓰였고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이 25만 원이 모이고 모여서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다. 이 지점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기인 최고위원 또는 김재섭 의원 두 중에 한 분만 한 30초 정도 드릴까요? 누가 하실까요? 어떤 질문을 말씀해 주시죠? 아니 뭐 반박하실 거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저는 이제 어쨌든 예. 정책에 있어서 일관성과 앞뒤가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금투세를 시행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자의 소위 말하는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이제 뭐 60조 원이나 뭐 이렇게 아주 뭐 세금이 덜 거쳤으니까. 그런데 25만 원 지원금하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요되는 재원이 10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원을 걷어가지고 국가의 재정을 도움을 하게 한다면서 휘발성 25만 원 지원금을 주고 10조가 넘는 예산을 쓴다는 이 어불성설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선별 보표 이거 계속 토론됐죠. 이번에도 아까 그런 이슈가 붙었고 지금 국회에서 진행 중입니다. 뭐 민주당이 다수당에서 진행 중인데 또 여당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OX 표말 내려주시고요. 자, 정치권 핫이슈는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 순서는 금은방 감정평가입니다. 이번 주 이슈 중심에 선 인물에 대해서 평가라는 건데 최고평가와 최저평가 인물을 각각 선택해 주시는 건데요. 미리 쓰셨어요. 자, 세 분 모두 동시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요. 뭐 겹치는 이름도 있고요. 약간 다른 이름인데 한 분씩 볼까요? 우선 김재섭 의원이 고른 최고의 인물은 트럼프고요. 최저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네요. 네. 제가 1분 드릴 테니까 이 최고 최저의 의미 설명해 주세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스쳐간 총알 한 방에 사실상 대통령으로 가는 하이패스를 얻어버린 셈이 됐죠. 이번에 마지막 공화당 전당대회 역시도 그것이 트럼프 대관식이다라는 이야기가 들을 정도로 그 총알 한 방에 사실상 이 대권 가도로 가는 하이패스를 얻은 셈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고로 꼽았고요. 반면에 이제 최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인데 예. 사실은 본인이 국회법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강행들을 하고 있는데 예. 제가 보면 오늘만 사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민주당도 소수당이 될 수 있거든요. 민주당도 언젠간 그 여소야대 전국을 겪어야 되는 여당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관행을 무시하고 이 정도로 뭔가 파행을 유발하는 그리고 모멸적인 언사를 구사하는 법사위원장은 저는 최저가 아니라 최악으로 주고 싶은데 일단 예. 최저로 줬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런 나쁜 선례들을 남기는 것이 결국에는 정청래 의원 그리고 민주당 스스로에게 발목을 잡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각각 최고, 최저로 선택해 주셨고 이번에는 민주당의 모경정 의원께서는 이름을 보니까 뭐 축구 선수 이름도 있네요. 설명해 주시죠. 박주호라는 우리 축구 선수 다들 아실 겁니다. 박주호라는 전 축구 선수가 대한축구협회의 프로축구 감독이었던 홍명보 감독을 국가대표 감독으로 임명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신 발언을 했죠. 예. 단순히 그 축구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예. 이처럼 정치계에서도 소신 발언을 할 수 무경재 있고 의원님 팻말을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잘 보입니다. 이제 예. 소신 발언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 옆에 계신 김재섭 의원님께서도 총선 끝나자마자 본인의 당에 더욱더 발전을 위해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전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정신이 박주호 선수 같은 정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임성근 사단장 관련해서는 정말 따끈따끈하게 최저가를 찍었는데 오늘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
임성근 사단장이 또 똑같이 선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시간 후에 선서를 다시 하면서 예. 본인의 그동안의 행보에 대해서 갈팡질팡, 더 이상 군인의 정신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문자를 보낸 것 자체가 찍혀서 보도가 됐어요. 박균택 의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현직 검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예. 그것도 법사위 청문회장에서 이 지점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청문회장에 들어와 있고 그 임성근이라는 군인의 정신은 어디 갔으며 이제는 최소한의 양심조차도 없어졌고 예. 현직 검사는 도대체 누군가 그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철저하게 살펴봐야 되고 왜 현직 검사가 임성근 사단장과 그 지점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실시간 최저가 임성근 사단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주호, 임성근 이렇게 쓰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은 트럼프는 앞에서 쓰신 분과 겹치네요, 좀 이름이. 네, 저도 김대섭 의원과 좀 같은 의견인데 사실 자국 중심주의로 국가를 운영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적지 않은 피해를 줬었던 대통령이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진 않지만 맨날 자극적인 말만 쏟아내는 듯한 정치인으로 봤지만 이번에 테러를 보면서 그것에 대처하는 의연한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테러 직후에 이틀 뒤에 공식석상에 나와가지고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게 하는 그 멘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총격 직후에 피가 나는 귀를 부여잡고 저렇게 손을 축혀 세워서 지지자들에게 파이트 싸우자 괜찮다라고 의연하고 대담하게 하는 것을 보고 저런 정치인도 있구나라는 좀 그런 논란을 많이 느껴서 최고의 인물로 한번 뽑아봤고요. 그리고 최저의 인물로 사실 강선우 혼자가 아니라 예. 히히우 트리오라고 해가지고 전현희, 최민희, 강선우 의원을 뽑았습니다. 뒷자만 딴 거네요. 그렇습니다. 히히우는요. 사실상 민주당의 친명 의원으로 분류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트럼프 대선 후보의 테러와 이재명 대표가 피해를 입었었던 테러를 동일시하고 비교를 하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이재명 대표가 탔었던 닥터 헬기는 문제이고 트럼프 대선 후보가 탔었던 닥터 헬기는 문제가 아니냐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그게 사실관계가 틀렸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트럼프 대선 후보는 닥터 헬기를 탄 적도 없었고요. 곧바로 그 직후에 자신의 차량을 타가지고 17km 떨어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해요. 예.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못한 채 이것을 가지고 언론을 싸잡아서 비판한 분들이 우리 강선우 위원과 민주당 친명 의원들이었는데 예. 조세호 의원, 연예인 조세호가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모르는데 결혼식 어떻게 가냐고. 아니 타지도 않은 헬기를 어떻게 비판을 합니까? 사실 이런 기초 사실부터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논평을 해야지만 정치가 덜 혼탁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다 수고하셨고요.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뉴스와이드 금문방은 여기서 좀 문을 닫겠습니다. 영업시간이 끝났어요, 지금요.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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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국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관한 1차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이미 대혼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뭘 잘한다고 여기 지나가면 지금 포함 치고 있어요. 왜 거기서 포함을 쳐요? 왜? 아니 왜 포함 쳤잖아 그래. 포함 치면 안 되나? 의원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개회했습니다. 개회했어? 네, 자리를 떠나주세요.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선진화법 위반에 맨날 국회법 145조 1항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제가 입장하는 것을 물리력으로 방해한 분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모두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 유지권을 발동할 예정입니다. 우상봉 간사 들어가세요.
퇴거 명령합니다. 들어가세요. 자, 게다가 여야 의원들은 서로 다쳤다면서 이 사안을 놓고 공방까지 벌였습니다. 역시 영상 확인해 보시죠. 전현희 의원님, 얼굴에 상처 입었습니까? 잠깐만 나와보세요. 지금 계속 상처를 입은 것 같아서 지금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회의장 들어오려다 지금 상처 입었습니까? 한번 보세요. 잠깐 떼보세요. 잠깐 떼보세요. 허리가 안 좋습니까? 네, 다쳤습니다. 거기도 좀 멍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회의장에 들어오는 의원을 저렇게 물리력, 폭력을 행사해서 고통스럽게 합니까? 누가 했다는 거 확인하셨어요? 확인해서 적절한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설마 민주당이 그랬겠습니까? 신원 불명의 국힘의 의원님들도 계셨고 보좌진들도 있었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들어오는 과정에서 밀치고 몸싸움 과정에서 제 오른쪽 뺨을 누가 주먹으로 쳤습니까? 어디에 부딪힌 거예요?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만 위해를 가했고 그 전현희 의원님은 송석준 의원님 감초처럼 그러지 마세요 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좀 조용히 하세요. 사람이 다쳤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저 고동길 의원도 다쳤어요. 아까 목사회장님 발표지 났잖아요. 그거 생각하세요? 뭐라고요? 지금 말을 발표했어요. 누가 밟았어요? 왜 왔어요 그럼 여기를? 이게 사실은요, 오늘 법사위에서 열린 이 청문회가 굉장히 묵직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쟁적인 그 자리였거든요. 근데 저렇게 또 설전을 벌입니다. 누가 다쳤는가.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뭐 영상 통해서 몇 가지 모습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이 청문회를 열은 자체를 놓고 좀 여야가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 오늘 청문회는 우선 불법 청문회 아닙니까? 국회법에 명시적으로 제외되고 있는 청원의 대상이 아닌 것을 청원이라고 올렸고, 근데 그동안에 청원권에 대해서 청문회가 이루어진 적도 없었고 또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항의하는 거는 바로 불법 청문회가 이 엄중한 시기에 국회의 법사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국민들께 호소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불법 청문회라면 여기에 왜 와 계십니까? 불법 청문회에 참석하는 이유는 뭡니까? 불법 청문회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여기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대 사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65조 1항 조항에 따라서 청문회를 위원회 의결로서 의결한 바 오늘 청문회는 합법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우선 뭐 시작부터 아수라장에 가까운 모습으로 출발했어요. 청문회 모습이.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뭐 회의는 진행이 됐는데 여당 의원들의 반발도 나왔고요. 지금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그리고 소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 나와 계신데요. 우선 최경철 위원.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이거에 관해서 다루는 청문회입니다. 1차 청문회인데 이 청문회 개최 이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탄핵은 헌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조항대로 지금 야당이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청문회까지 하는 이유를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죠.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절차에 따라서 하지 못한 이유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민주당은 잘 아는 거죠. 아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떠들어서 온갖 난리를 치면서 사유가 안 되는 걸 아는데 청문회를 여는 거는 그러니까 탄핵이 되지 않으니 청문회를 통해서 대통령을 흠집내고 비난하려는 그런 의도가 깔린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지금 국회를 저렇게 낭비적으로 운영하는 민주당을 보고 국민들이 지탄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민주당도 저 탄핵 사유가 안 되는 걸 알죠. 그리고 이 최상병 건은 지금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은 청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가 국민청원을 받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개씩 들어오는 것을 그때 답변을 보면 수사 중이라 수사를 지켜보는 게 맞다고 항상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답변을 했습니다. 수사를 지켜보고
그 수사에서 뭐 대통령이 잘못한 게 나오면 당연히 탄핵을 하면 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의결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 저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것인데 민주당도 잘 압니다. 그것이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고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지만 저렇게 떠들어서 결국에는 노리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문제를 덮기 위한 그러한 술수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소영주 소장께서는 이 청문회가 열리는 이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참 궁색하다.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불법 청문회라고 주장할 것 같으면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상임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국회 입법부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서 말하자면 국회법에 의해서 의결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뭐 국민의힘이 안 들었다 하더라도 민주당 의원들이 이 법에 저촉돼서 이거를 안건 의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라는 구성이 그렇습니다. 이게 의원들만 와서 상임위를 땅땅 때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입법고시를 보고 들어온 국회 사무처의 직원들과 전문위원들과 많은 사람들이 법적 검토를 통해서 의결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국민의 청원이라는 것들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하소연할 때 없을 때는 국민이 청원을 통해서 그걸 풀 수 있게끔 하는 게 헌법 제26조에 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원 절차에 대해서는 국회가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고 따지고 보면 이게 탄핵 청문회라는 게 정확하게 탄핵을 청문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청원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는 청원 겁니다. 내용에 대해서. 청원이 뭐냐? 국민들이 지금 어떤 이런 그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사안들 때문에 너무나 견디기 힘들다라고 해서 탄핵 소치에 이르는 청원을 합니다. 라고 140만 명이 국회에다가 서버가 터져나가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외면한다? 안 되죠. 헌법에 보장된 권리고. 그다음에 이 청원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는 건 뭐냐? 이 청원이 타당한가를 청문회를 여는 겁니다. 탄핵을 청문회 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국민의힘은 이상하게 탄핵을 이걸 알아보려고 한다? 결국에는 청원 절차에 따르는 것은 타당성 검토입니다. 그게 법에 나와 있어요. 국회법에요. 그래서 청원 소위를 두고 이 국민들의 140몇 명의 청원 자체가 타당한가를 검토해서 타당성이 없다라고 청문회를 통해서 판단이 되면 이 청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단순한 법적 절차를 가지고 지금 지뢰 수도권 보고 논란, 자라 보고 논란, 수도권 보고 논란다고 지금 뭐 탄핵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이거는 너무나 좀 국민의힘에 뭐가 찔리는 게 맞나 싶어요. 자, 지금 두 분 패널도 의견이 많이 달라요. 지금 여야도 완전히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저런 충돌하는 모습까지 비쳤고요. 뭐 시작할 때 뭐 다쳤다, 어쨌다 이런 얘기가 나갑니다. 자, 오늘 청문회가 1차 청문회예요. 2차 청문회는 또 향후에 또 열리는데 오늘 1차 청문회에 다루는 대상은 최혜병 순지 사건입니다. 이에 관련된 증인들 불렀고요. 뭐 불출석한 분, 출석한 분 있어도 오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특히 당시에 사단장을 맡았던 임성근 전 사단장이 오늘 출석을 했는데 관련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와 관련하여 허위 진술하기 위한 의도로 오해를 받았던 것 같고 선서하고 그런 오해도 받지 않고 당당하게 진술하려고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는 거부하겠습니다. 한편 오전에 증인 선서를 거부하였던 임성근 증인께서 선서 의사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공수처로부터 금년 1월 달에 휴대폰 압수수색 당한 적이 있죠? 있습니다. 그 비밀번호 알려줬습니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알려줄 의사는 있는데 근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 아주 특이한 분을 만납니다. 휴대폰을 새로 마련했겠죠? 마련했습니다. 그 휴대폰 한번 좀 제출을 좀 해주시죠 지금. 그리고 본인의 EPI에 조금 있다가 확인하는 절차를 한번 취하려고 하는데. 자, 저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모습도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임성근 전 사단장 앞서서 보니까 비밀번호 뭐 기억 못한다 뭐 이렇게 하고 뭐 휴대폰 뭐 새로 산 휴대폰 얘기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임성근 전 사단장이 누군가에게 보냈어요. 아까 질문한 의원 있잖아요. 박균택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나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앞선 화면 다시 한번 불러줘. 이렇게 누군가에게 보낸 거예요.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나.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 물어보는 것 같은 문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네. 지금요. 성주 소장님. 네네. 일단 기억 못한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서 약간 자문을 구한 듯한 문자 보내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 임성근 1사단장이죠. 전이라고 하죠, 지금은. 근데 저분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이래야 되냐라는 싶을 정도로 저분의 청문회에 임하는 여러 가지, 저번에도 입법청문회 나왔고 이번에는 이제 청원청문회 나왔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저분을 보호하려고 여기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와야 되죠? 국정이 혼란스럽고 입법부가 혼란스럽고 정말 이분을 구할 정도의 정성으로 정말 국민들이 민생 물가에 고통받는 국민들한테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 정치와 이 국정 운영하는 윤석열 정부가 더 사랑을 받았을 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 문자 메시지가 뭐냐면 본인에 대한 선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자문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문을 구하는 사람이 변호사가 아닙니다. 현직 검사입니다. 아, 그렇게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저 문자를 받으신 분이?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이 본인과 친분이 있는 모 지방의 검사입니다. 현직 검사. 현직 검사인데 저거를 자문을 구해서 자문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생각도 못 하시는 분이 해병대 1사단장이고요. 이런 판단을 못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온통 혼란에 휩싸여도 본인의 자리 지키겠다고 저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앞서 자료화면에도 있었지만 박현택 의원이 물어봤잖아요. 그 휴대폰에 대해서 공수처에 제공한 거에 대해서 떳떳하면 동의하시겠냐? 예. 동의할 마음이 있냐 없냐 했다가 우물쭈물하다가 동의하겠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러면 동의하시면 비밀번호를 공개하세요 그랬더니 비밀번호를 까먹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거. 아니 이게 도대체가 아니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 최희병의 죽음에 가장 책임을 져야 될 이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생각이 있으신 분인지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다. 최영철 편집위원 오늘 사실 약간 저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뒷말처럼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문자도 보내고 또 그러는 거 또 포착이 됐네요. 그러니까 저 국회 청문회장에서 특정 검사하고 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임성근 사단장이 공직자가 맞느냐는 의문을 가질 만큼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지금 물론 혐의는 벗었습니다. 그 경북경찰청 수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고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불기소 의견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는 벗었는데 저렇게 떳떳하게 지금 수사 결과도 저렇게 나오는데 저분이 자꾸 행동을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조변석계식으로 하니까 지금 더 비판이 제기되는 겁니다. 군인답게. 제가 지금 현직 해병 1사단장하고도 뭐 가끔 봅니다만은 군인답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군인은. 근데 저분은 조금 행태에 문제가 있다. 태도에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경찰 수사에서 혐의까지 벗겨졌는데도 쓸데없는 누명을 자꾸 쓰고 있다. 저번에 행태를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좀 자문을 해보고 성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증인 채택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뭐 증인 누구 나와야 됩니다. 또 이런 주장이 또 이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는데요.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법률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주진우 법사위원께서 최혜병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증인 선언을 하시고 나서야 이 입증 책임을 다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정도 조치를 위원장께서 받으시고 나서야 법사위원으로서 질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의원님, 0280-7070과 본인이 통화했다는 것을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누구랑 통화했는지는 혹시 밝힐 수 있습니까? 아니, 위원장이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만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국토부 장관 비서관하고도 통화한 게 있죠. 대통령 비서관하고도 직접 통화합니까? 주진우 의원님, 위원장이 확인한 제가 제 이름이 언급되면 국회법상 반론 발언권이 있습니다. 충분한 발언권을 국회법 몇 점 김건희 씨는 증인으로 채택이 됐지만 여전히 윤석열 용산 대통령은 빠져 있습니다. 윤석열 용산 대통령을 증인으로 다시 채택해 주십시오. 저렇게 이제 주진우 의원 놓고 뭐 과거에 통화를 한 거냐 어쩌냐 그게 뭐냐 뭐 이런 것처럼 좀 설정이 있었고요. 그 와중에 또 뒤에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 채택에 대해서 주장을 했네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수사의 외압을 행사했다고 자꾸만 의심을 하고 계신데 지금 수사의 외압을 행사했다는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가 임성근 사단장이지 않습니까?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저렇게 뭐 그 엉뚱한 일을 벌였고 결국에는 대통령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야당 주장의 요지인데 임성근 사단장이 지금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데 자꾸만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는 것은 너무 과하게 진도가 나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원리도 없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련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사건과 무관하게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서 자꾸만 끌고 들어가는 일종의 물귀신 작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지금 대통령이라는 자리는요. 우리나라 선출직 공무원 중에서 유일하게 전국 선거 단위로 뽑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대표성은 굉장히 높은 것인데 이 뭐 아까 무슨 용산 대통령 이러면서 대통령을 뭐 부르는 것을 아주 뭐 동네에 무슨 누구를 부르듯이 친구 부르듯이 저렇게 한다는 것은 국회의 위엄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저는 좀 자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청문회 지금도 아마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또 한 차례 더 잡혀 있죠. 그땐 또 다른 사안인데 아무튼 여러 가지 모습이 오늘 나타났습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출발을 했죠. 자, 다음 주제 가보겠는데요. 여당과 관련된 내용, 특히 지금 국민의힘 당권경제 4명의 후보가 그동안 과유라고 평가받는데 최근 들어서는요. 한동훈 후보의 발언과 어떤 입장을 놓고서 공격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단순히 후보들뿐만 아니라 당 일각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이런 상황으로 뭐가 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요. 특히 나경원 후보의 어떤 이 한동훈 후보를 향한 발언 그리고 압박 굉장히 좀 거셌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개인적인 사건, 본인이 직접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그건 받아들이면 개인적인 안 되는 사건이요? 제가 저를 해달라 그런 건가요? 우린 27명이 기소되었습니다. 제가 말할 때 개인적 사건이라고 말씀드린 건요. 제가 바로 잡을게요. 사건의 당사자가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취지는 공소 취소는 법무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아직도 검사신 것 같아요. 지금 검사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구나. 당에 대한 애정이 없고요. 우리 나경원 의원님 아까 그 페북에 올린 사과문 보셨죠?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정말 온 천하에 알리는 당대표는커녕 당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하는 제가 그 말을 꺼낸 것 자체가 조금 부적절했던 것 같고요. 공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당원 동지들의 마음을 제가 조금 더 배려했었어야 했다. 다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거절해야 맞는 겁니다. 저런 모습이었고요. 특히 뭐 어제도 토론회가 있었고요. 오늘도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그리고 대통령의 이름 이게 조금 언급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게 나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기소가 맞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판단에 그때 대해서는 그 기소가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님, 그 기소를 한 검찰총장이 대통령님인 건 알고 계시죠? 문재인 정부의 검사로서는 엄청난 활약을 하셨어요. 양승태 대법원장 기소하셨죠? 예, 기소했습니다. 네. 대통령님의 담당 지위를 받았습니다. 팀장이셨죠? 대통령님의 지위를 받았습니다. 대통령님을 끌어들이시지 말고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우리 당의 수많은 정치인들과 우리 당원들과 수많은 대화를 했을 텐데 나중에 불리해지면 그 캐비넷 파일에서 꺼내서 또 약점 공격의 재료로 쓸 겁니까? 저하고 통화한 거를 줄줄줄줄 읊으셨죠, 원 후보님. 그러니까 당정관에는 대통령하고의 신뢰도 중요하고 또 보안도 중요해야 됩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대통령님과 저는 굉장히 오래된 사이고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하는 사이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기소한 건 현재 윤 대통령이다. 우선 사실관계를 묻겠습니다. 당시 남부지검 검사가 기소했지 무슨 윤 대통령이 기소했습니까? 제가 말한 걸 왜곡하시는데요. 당시 검찰총장이 대통령이셨다고 했지 제가 대통령이 기소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어제 사실을 왜곡하고 말씀합니다. 당시 기소한 검찰총장이 지금 대통령인 거 아시죠? 검찰총장이 그래서 대통령을 끌어들였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수영주 소장님, 네. 한동훈 후보의 저 윤석열 대통령 발언 어제도 그렇고 오늘 또 후보들이 그걸 갖고 이제 공세를 했어요. 네네. 한동훈 후보 뭔가 빌미를 또 제공한 셈인가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뭐 이제 그 나경원 후보의 공소 취소 이 발언은 굉장히 좀 나름대로 파급력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나경원 후보가 나중에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고 한동훈 후보에게도 득점 포인트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쭉 이어지는 부분에서 대통령이 드러난 부분들은 근데 기소한 거는 누구냐 했더니 뭐 대통령 얘기를. 기소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예요. 그러니까 이 기소에 대해서는 그 중심에는 대통령이 있었다. 당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소는 검찰총장도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기소를 뭐 말하자면 결정했을 거 아니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이 말하자면 책임을 회피시키는 게 아니라 쭉 보면은 그 기소에 대한 어떤 신빙성, 그다음에 두 번째 원희룡 후보가 그 얘기했잖아요. 아니 나경원 후보가 당시 뭐 문재인 정권에 대해 양승태 대법관 했더니 그때 저 대통령이 지휘를 받아서 했다. 이렇게 했던 것은 이게 한 몸입니다. 본인을 지금 욕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부메랑이 대통령한테 가기 때문에 나한테 그만 멈춰라. 뭐라고 하는 건 대통령한테 가는 거다.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거를... 그렇죠.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책임을 물으면 결국에는 그 책임은 그 위에 상사가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 아니었어요. 수사팀장이. 그렇기 때문에 나를 책임을 묻는 거는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거기 때문에 잘 생각해라. 근데 오늘은 약간 또 그걸 다 각도가 다르게 약간 부인하는 듯한 또 태도였는데 오늘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가 정치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이번 이런 토론회에서 익숙치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후보에 대한 공소 취소 발언도 퉁 튀어나와서 수습을 금방 했던 것 같고요. 그 빌미를 잡아서 이제 새 후보가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배신자론을 이제 확정 지으려고 지금 공격하는 건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큰 타격감은 없는데요. 대통령과 보시는 가깝다. 근데 그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새 후보를 따졌을 때 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아는 기간보단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과 진행 기간 더 많지 않겠어요? 최영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한 뭐 기소 여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 언급하고 오늘은 약간 그거 다른 결을 얘기하는 듯한 이 분위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동훈 후보가 패스트트랙 사건 그 발언 이후에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크게 지금 미스가 났다고 스스로 본인이 느끼면서 그 발언에 대해서 이거 큰 실점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상황에서 자꾸 저렇게 나온다고 그렇습니다. 어제는 또 대통령이 기소하는데 관여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오늘은 또 아니라고 얘기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아까 보이지 않습니까? 원희룡 후보도 반론을 했고 어제 이 얘기해놓고 오늘 왜 이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못해요. 한동훈 후보의 원래 장점은 남의 말을 잡아채서 거꾸로 뒤집게 하는 게 특기거든요. 근데 뒤집기가 오늘은 안 돼요. 그만큼 지금 크게 당황한 것 같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가장 큰 단점은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걸 던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얘기하는 그 사례로 그걸 탁 언급을 그렇습니다. 했는데. 그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 팩트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보면 어제 면허 딴 사람이 내일 설악산에 아주 큰 버스를 몰고 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온 거거든요. 근데 사실 어제 면허 딴 분이 버스 몰고 설악산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버스를 몰고 가니까 자꾸 좌충우돌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당대표 정도가 되려면 정치적 경륜이 있어야 되고 당의 역사 정도는 꿰뚫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공부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나오다 보니까 결국 저런 것이 났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2021년 6월 전당대회 때 화려하게 등장했으면서도 결국엔 오래 가지 못했던 이유는 역시 정치는 경험이 부족하면 오래 갈 수 없고 힘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당원들도 지금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토론회는 다 끝났어요. 근데 어제 토론회 오늘 토론회에서 또 약간 이런 이 어떤 공세 빌밀 준 거 아니냐 뭐 약간 이런 평가가 좀 나오더군요.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연일 한동훈 후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참 많이 그랬는데 요즘에 더 많이 글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화면 좀 보시죠. 이런 내용입니다. 어제는요. 소시오 패스 하니까 이 정도면 이건 그냥 싸우자는 거죠. 이 정도 표현을 쓰게 되면 소시오 패스 아닌가? 그러니까 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공소 취소 뭐 부탁했다 그걸 갑자기 툭 발언한 거 이걸 갖고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그리고요. 제잘되는 입만 문제가 아니라 정신 상태도 문제. 정신 상태, 소시오패스, 자꾸 이런 얘기를 꺼내는데요. 요거 최경철 편집위원께 짧게. 이렇게까지 맹비난하는 건 왜 그런 겁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2018년 지방선거 직전까지 당대표를 했었죠.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붙들려 갔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뭐 몇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까지 있었고 홍준표 시장은 그 당시에 역사를 굉장히 많이 알죠. 그 한가운데에 한동훈 당시 검사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 한동훈 검사가 있었는데 지금 이 당에 와서도 국민의힘에 와서도 그 당시 상황도 잘 모르면서 지금 그 함부로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당의 역사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 이 당을 이해하지 못하고 앞으로 이 당을 이끌어 나갈 대표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 후보는 공부를 좀 더 하고 들어오셨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급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한동훈 후보도 국민의힘의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를 보호해야 되는데 한동훈 후보가 너무 빨리 지금 올라왔다 무대에. 결국에 이게 선수 보호가 안 되면 인재를 크게 잃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것이 이번 전당대회는 한번 쉬고 가는 것이 맞았는데 이러다 보니 저는 여러 가지 당의 분란도 나고 자신에게도 결국에는 큰 상처가 날 것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시면서 23일이 이제 전당대회가 열리잖아요. 그날에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다 약간 전망을 좀 내놓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에 이제 이거 공수처 부탁 그 발언 내용을 밝힌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죠. 선거 이제 오늘부터 이제 모바일 투표 들어가는 측면에서 대형 사고를 친 겁니다. 반한 진영에서는 아무래도 이런저런 구실을 많이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위기 정서를 가지고 한동훈은 안 된다 이런 걸 좀 확산시키고자 했던 그런 분위기에서는 상당히 이건 뭐 한마디로 홍시가 떨어진 거죠. 자 잘못하면은 그냥 피로서의 승리. 그러니까 상처뿐인 영광이죠. 1차의 가반에 이제 빨간 신호가 들어왔다고 봐야죠. 성주 회장님, 제3자 시각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1차로 끝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반이 나타나서 과반 후보가 나와서 1차로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결선까지 갈 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의 그 공소 취소의 발언 이전에는 결선이 없는 추세를 보였다고 보이는데요. 그 발언과 그 위에 어떤 공세 자체가 상당히 조금 이 한동훈 후보 자체가 시점이 좀 생겼어요. 생채기가 났죠. 물론 이제 막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확산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짧아서 그나마 큰 타격은 안 받을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결선으로 갈 공산이 커졌다. 그 전까지는 결선 없이 끝날 거라고 제가 예측을 했는데 그 발언 이후로 결선으로 갈 공산이 커지지 않았냐. 뭐 투표율 자체도 낮게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뭐 큰 어떤 승패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걸로 추측이 되나 결선까지 가는 그런 상황까지는 좀 문턱까지 갔다 그래 보입니다. 가능성이 높았다는 분석인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부터 당원들의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이 전당대 전날이 20일까지 뭐 진행되는데 이와 관련된 투표율 속보가 들어왔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전당대회 1일차 투표율입니다. 오늘입니다. 지금 보시면 29.98% 전년도 지난해도 초에도 있었잖아요. 전당대회 때 투표가 그때보다 한 5%포인트 가까이 낮네요. 지난해보다 못하다는 거죠. 일단 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첫날이니까 아직 모르지만 일단 첫날 기준으로 보면 지난번 전당대회 당시보다 투표율이 낮다 이건데요. 최영철 편집위원. 지난해 초에 있었잖아요. 그때 김기현 대표가 이제 당선됐을 때 그 시절인데 그때는 55.1%니까 뭐 절반 이상 넘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전망할까요? 너무 과열되고 당원들이 약간 실망하는 모습도 있어서 투표를 좀 덜하는 걸까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투표율? 너무 과열이 돼서 실망하는 그 당원들이 퇴장 투표가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한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망감이 있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열혈 당원들만 좀 참여하는 그런 당무 고관여층만 투표장에 들어와서 모바일 투표하고 ARS 투표를 하는 그러한 추세가 짚어졌기 때문에 이번 투표율이 좀 낮을 것이고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불리해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결선까지 가고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단일 후보가 마지막에 뒷심을 발휘하는 그런 구도로 갈 것 같습니다. 막판에 생긴 어떤 발언에 대한 파장 이게 변수고요. 지금 투표율 역시 큰 변수죠 항상. 이건 기다려도 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준비된 이슈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질문하십니다.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고소한 사람들이야. 공갈 세력이라 이 말이야. 요것도 공갈입니다. 하늘궁 재산을 달라는 거야. 하늘궁을 자기들한테 넘기라는 거야. 하늘궁을 넘기면 사기니 뭐니 이런 고소 안 하고 성추행 고소도 안 하겠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3천억 요구했어요. 그 다음에 2천억, 그 다음에 1,000억. 이 말이 됩니까?
아니 허경영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몇천 원을 줍니까? 다 법대 나온 사람이에요. 평생 강의해가지고 40년 강의해가지고 1년에 70억씩 세금을 내는 사람을 국가에 얼마나 충성합니까? 그런 사람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공갈하는 집단들을 경찰은 안 막아주고 뭐 하는 겁니까? 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지금 오늘 경찰에서 2차 조사 벌였거든요. 2차 조사. 그리고 앞서서 조사 받았는데 오늘은 기자들 앞에서 막 설명을 내네요. 본인의 주장을. 요 얘기 좀 해볼 건데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지난해 2월에 이제 경찰 고소를 당했는데 이게 무슨 뭐 추행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반박하는데 우선 지금 이경민 변호사 나와 계신데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경찰 조사까지 이른 겁니까? 네, 이제 허경영 대표가 어쨌든 운영을 하고 있는 하늘궁이라는 이제 단체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어쨌든 종교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여성 신도들의 20명에 해당하는 그 여성 신도들의 이제 신체를 만졌다. 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고소장이 접수가 됐고요. 여성 신도들이 고소를 한 맞습니다. 겁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공중밀집 장소 추행으로 최초 이제 고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추행 혐의. 예.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조사가 저번 주에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제 2차 조사가 있었는데 예. 그 2차 조사를 하기 전에 이제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제 허경영 대표가 당시에 그 행동에 있어서는 이제 어쨌든 지금 무고를 지금 자기가 당한 거다. 아, 무고다. 그러면 무고라는 뜻은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고소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일단은 뭐 그런 행동은 있었는데 이게 추행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이제 신도들이 돈을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본인에게 공갈에 해당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입장문을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고소인 측에서는 성추행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고소를 했지만 허경영 대표는 이건 무고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무고라고. 일단은 그 어쨌든 이 종교적인 행위가 있기는 있었는데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했던 행동이다. 그래서 이거는 추행이 아니고 당사자의 동의하에 진행된 행동이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보면은 뭐 표현이 조금 그럴 수는 있겠지만 서로 이제 동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다. 뭐 이런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1차적으로는 공중밀집 장소 추행이라는 제명으로 이제 진행이 됐다가 뒤에는 이제 중강제 추행으로 제명을 변경을 했거든요. 변경을 한 이유는 한거 불능 상태였다. 아무래도 이제 이게 종교적인 행위, 어쨌든 이제 허경영 대표와 이제 신도들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정신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그런 상태일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거는 한거 불능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거다라고 해서 경찰 입장에서 일자는 죄명을 중강제추행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요. 허경영 대표가 앞에 있는 취재진들, 기자들에게 뭔가 나눠주는, 종일 나눠주는, 이게 이제 본인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뭔가 나눠주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부 뭐 설전을 벌이는 듯한 모습도 좀 나타났어요. 지금 저 모습이 지금 나눠주잖아요. 저게 뭔가 복사를 한 것 같은데 저게 이제 본인의 주장에 대한 근거다라면서 나눠줬다 그래요, 오늘요. 저런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시 나갔지만 뭐 설전을 벌이는 듯한 약간 목소리가 높아지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 좀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정리한 화면 다시 한번 좀 불러오죠. 내용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지금 뭐 이 하늘궁이라 그러죠. 거기에 신도라고 표현을 돼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지난 6월 경찰 고소인데 허경영 에너지 치유라는 의식을 이유로 몸을 만지고 추행을 했다. 그러니까 성추행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고소를 한 거예요. 성추행 혐의로. 그러다 이 허경영 대표는 공갈 세력들 하늘궁을 망하게 하겠다고 성추행 기획 고소를 했다. 무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지금. 이런 맞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 조사를 벌였는데요. 근데 이경민 변호사 12일이 1차 조사를 받았고요. 오늘이 2차 조사예요. 근데 오늘은 기자회견 형식으로 했는데 첫 번째 1차 조사 때는 왜 오늘 같은 어떤 설명이라는 게 없었을까요? 2차 조사 때 하는 것도 약간 좀 이례적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1차 조사 때까지는 이제 고소장이 접수되고 피해자들 진술을 이제 받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가기 때문에 피의자 그러니까 허경영 대표 입장에서는 고소장에 대충 어느 내용으로 이제 기재가 되어 있다 이 정도만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이 어떤 내용의 진술을 했는지는 사실은 이제 1차 조사를 갔을 때 그때야 간접적으로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데 맞나요라고는 그 내용을 이제 자기가 듣게 되니까 약간의 그 고소 사실에 대한 상황 파악을 그렇습니다. 1차 때 한 거 아니냐? 예, 그때 이제 아마 어느 정도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게 이제 어쨌든 변호인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확인이 됐을 거고요.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대되는 뭐 증거를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오늘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가기 그 전 단계에서 어쨌든 이제 이런 내용이 확인이 됐으니까 그 예. 내용에 대해서 조금 강하게 반박하는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경찰 조사가 어쨌든 시간이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경찰 조사가 보통 이제 몇 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그때까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또 이제 어쨌든 본인의 또 명예 감정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좀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아마 이번 조사를 하기 전에 이제 그렇게 입장문을 좀 발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저 수사 단계입니다. 만약에요 이게 뭐 재판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혐의가 확정되면 이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 혐의입니까? 일단은 뭐 성범죄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의 수가 지금 또 한두 명이 아니라 2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예.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처벌의 수위가 좀 높아질 수 있어가지고 확실히 이제 뭐 실형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고 뭐 이렇게 피해자들이 많았을 때는 징역 5년 이상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경철 편집위 사실은 허경영 대표는 대선 때 자주 출마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일까지 벌어졌는데 이게 사회 이슈입니까? 이게 정치 이슈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분의 개인적인 일탈로 봐야 되고 저분 뭐 말 잘못해서 여러 가지로 또 처벌을 많이 받았어요. 과거에도 약간 허위 사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거였죠. 이번 경찰 조사에서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가미가 될 겁니다. 저분의 주장이 굉장히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 여러 가지 여러 수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예. 저분이 이번 수사에서는 조금 어떻게 좀 굉장히 불리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성들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면 예. 아마 처벌을 피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뭐 보지만 어쨌든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허경영 대표 뭐 이런 일로 또 이슈의 중심에 섰네요. 자. 다음 준비된 주제 역시 영상으로 먼저 죄송합니다. 영상으로 먼저 좀 만나보도록 하죠. 제목 나왔습니다. 황제경호 논란. 이게 며칠 됐는데 일이 점점 커지고 있나 봅니다. 지금요. 저기 보시면 뭔가 이렇게 빛을 비추고 있는 거죠. 이게 공항에서 이런 비행기 타려고 기다리는 분들한테 이렇게 비쳤대요. 경호 업체 직원으로 보이시는 분이. 뭐 저런 일이 있어서 지금 약간 논란이 크게 커졌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배우 변우석 씨 과잉 경호 논란.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뭐 인천공항 게이트 통제, 뭐 플래시 불빛, 여권 탑승권 검사 등등등 한 3가지 정도가 지금 나오는데 일단 이용윤 변호사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이게? 이게 이제 변우석 씨가 이제 홍콩으로 해외 팬미팅을 위해서 이제 출국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예. 근데 이제 그 날에 이제 어쨌든 팬들이 몰려들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설 경호 업체에서 변우석 씨가 들어가고 나서 10분 뒤에 이제 게이트를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게이트를 막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최초에. 그러면 변우석 씨는 먼저 비행기를 타고 게이트에서 이제 공항으로 들어가는 그 게이트 아, 자체를 공항 들어가는 게이트요? 예. 그 게이트 자체를 이제 10분 뒤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변우석 씨가 먼저 들어가고 나서. 나중에 들어가라. 예, 그렇게 해서 시간 텀을 두겠다 이렇게 이제 1차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근데 사설 경호 업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공항하고 협의가 됐는지, 뭐 그리고 협의가 안 됐다면 이게 과잉 경호가 아닌지 이런 이야기 있었고요. 예. 그리고 들어가서는 어쨌든 이제 이용 승객들이 있을 텐데 혹시 승객들 말고 다른 뭐 팬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이제 좀 논란이 될까봐 여권이랑 그다음에 항공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사설업체가 검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또 검사를 했다라는 또 이제 진술이 있어가지고. 뭐 항공사 직원입니까? 직원도 아닌데. 예. 도대체 어떤 권리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설업체에서 이제 그렇게 또 이제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변우석 씨의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이 플래시를 이제 사설업체에서 비추면서 카메라를 대니까 그게 안 찍히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또 과잉 또 경호가 아닌가. 그러면은 그 카메라를 잠시었다 그 빛을 봐도 굉장히 눈부시고 약간 당황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혹시나 또 아동의 경우에는 또 이제 아동 학대까지도 또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또 논란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 경계를 넘어서서 인권을 또 침해하는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이게 또 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먼저 지금 인권위에 제소가 들어갔고, 이 인천공항 경찰단에서도 일단은 내사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혹시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뭐 정식으로 이제 입건을 해서 진행을 할 텐데, 일단은 뭐 입건 전에 내사 단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때 당시에 사설 경호업체들의 행동이 조금 문제가 되는 그런 경계선상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권이 지속까지 이루어져서 거기서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인데, 아니 근데 사설 경호업체라면서요, 이경규 변호사. 네. 여러 가지 모습이 있거든요. 저럴 권한이 있습니까? 사실 경찰도 이렇게 사실 불신 검문을 할 때에는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될 때, 그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뭐 신분증을 확인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사안에 있어서는 전혀 이제 그런 거랑 상관없이 사설 경호업체가 그냥 이제 나서서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검사를 하고 이런 인권 침해에 문제되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정말로 이제 형사처벌의 대상도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용객들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거는 좀 국가인권위에 제소를 해서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제소까지 들어간 걸로 지금 인권위까지 이 내용이 강. 맞습니다. 예, 공항에도 민원도 많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인권위에서도 일단은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지금 착수는 한 상태입니다. 착수는 한 상태인데, 이게 인권을 침해를 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면 각하 결정을 이제 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인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은 이제 관할 경찰관서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수사를 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권고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일단은 아직은 뭐 조사에 착수를 했고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우 변호석 씨 최근에 뭐 어떤 드라마 관련돼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배우인데 공항에서의 모습이 저렇게 나타났습니다. 온라인상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더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반응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 몰리지 않게 막기만 하지 플래시는 왜 쏘냐? 대기 중인 일반인들은 무슨 죄냐? 불빛이 강해 자칫 위험해 보인다. 굉장히 강하다, 불빛이. 저거 위험한 거 아니냐? 저런 거 이렇게 막 쏘는 게. 이런 얘기가 다 있네요. 그리고 또 반응이 이런 것도 있대요. 이런 것도 있어요. 차라리 변우석 스케줄 재난 문자로 보내라, 피해가게. 이거요. 엄청난 비판이군요, 지금요. 최영주 소장님. 네. 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게이트 통제예요. 지금 나오는 거는 뭐 공항 측과 협의가 전혀 안 된 상태인데 알아서 그냥 마음대로 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벌어졌어요, 지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경호업을 한다는 게 이제 경비업법에 따라서 뭐 이제 어느 정도 사설 인증을 받고 경찰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사설 경호원들이 업을 하는 것인데, 참 저런 식의 태도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보호하는 게 경호가 아닌데 결국에는 전체의 시민들의 통제가 원활하게 하면서, 그 말하자면 저 대상을 보호해야 되는 게 정말 경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이 일반 시민들과 특히나 변호석 씨의 팬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팬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들을 통제하면서 과잉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 저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게 경호와 폭력은요, 한 끗 차이입니다. 경호원이요, 저런 식으로 어떤 경호에 따른 룰이나 어떤 품격을 갖추지 못하면 폭력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게이트를 막는다고요? 아니, 허가도 없이? 거기 들어가려던 분들은 무슨 뭐 죄를 졌나요, 지금요? 불쾌하죠. 그리고 솔직히 변우석 씨가 연예인으로서 유명세는 탔지만 댓글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결국에 변우석 씨도요, 이 사설 경호팀 때문에 손해를 본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요. 연예인이 벼슬이냐? 결국에 변우석 씨에게 화살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버리네요. 그럼요. 그러면은 결국에 변우석 씨나 변우석 씨 측 이거를 기획한 건 아니겠으나 사설 이 경호팀이 이런 식의 과잉 경호를 통해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결국에는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되면 변우석 씨의 어떤 연예인에 대한 품격 자체도 같이 떨어지잖아요. 연예인은요, 지금은 인기가 올라가지만 한순간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팬심을 먹고 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이 사설 경호팀 본보기로 좀 단호하게 처벌이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경규 변호사, 그렇다면 이 경호업체 그리고 변호석 씨의 소속사는 뭐라고 입장이 나오는 겁니까? 일단은 그 지금 경호업체 입장에서는 일단 이때 당시에 이제 레이저를 쏜 행동에 대해서는 이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그 프레시를 강하게 비춘 그렇습니다. 거예요. 이제 그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어쨌든 이제
당시에 변우석 씨가 어쨌든 인기가 많아져서 이게 팬들이 많이 몰릴 것을 대비해서 안전사고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뭐 노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경호업체에서 밝히기는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그런 말을 전달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소속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그때 당시에 레이저를 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인지라고 뭐 하지 말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 레이저라 그러니까 좀 다른데 약간 플래시. 플래시, 예, 플래시. 레이저가 예. 아닙니다. 예. 플래시를 비춘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제 인지라고 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하고 나머지 이제 뭐 항공권을 검사를 했던 부분이든지 이제 게이트를 통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지를 못했다. 그때 당시 인지를 못했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이런 논란이 불거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하면서 또 사죄의 그런 뜻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좀 논란이 커졌는데 지금 이게 며칠 전에 국회에서도 이 사안이 좀 다뤄졌어요. 그 당시 모습 좀 확인해 보죠. 배우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 누구 책임인지 인천공항에서 무엇이 미흡했는지 이제 공항이 생긴 일이 처음 생긴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못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갖고 경찰과 함께 좀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영철 뭐 짧게 인천공항공사 이제 사장께서도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약간 더 후속 조치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니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서비스가 좋은 공항인데 예. 이번에는 서비스에 구멍이 크게 뚫렸죠. 저렇게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렸으면 공항 관제실에서 CCTV로 다 확인이 됐을 텐데 많은 인파가 몰리고 뭐 소동이 벌어지고 소란이 있는 거를 관제실에서 그 화면을 보고 있었을 텐데도 관제실에서 보안 요원들이 나가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첫 번째 서비스의 실패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게 제가 공항에 가서 느끼는 겁니다만 연예인들 뭐 출입국할 때 사람이 많이 몰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축구 뭐 선수 이런 분들도 와도 많이 몰리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비일비재했는데 매뉴얼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경호팀이 온다면 그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경호팀의 활동은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어디까지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장비는 무엇이고 사람은 몇 명이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구멍이 뚫린 것이고 세계에서 가장 서비스가 좋은 인천국제공항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준비된 주제 역시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심정지가 바로 되는 거라 전실이고 막 다 하고 막 마디가 되고 엠버러스 와가지고 타가지고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초복 살충제 사건이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화면 좀 볼까요? 내용입니다. 자, 이경윤 변호사가 이 내용 좀 보시면서 이게 무슨 일이 언제 지금 15일이니까 이게 이제 초복날이니까 그래서 초복날이라 복날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진 겁니까? 네, 복날을 맞이해서 새벽 6시 40분경에 이제 예. 마을 주민들이 그라운드 골프 경기를 이제 참여를 했었습니다. 아, 그 약간 이제 공 크고 이렇게 좀 이렇게 땅에서 치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다 이동을 해가지고 지금 그 오리고기를 먹으러 갔었거든요. 오리고기. 예, 그래서 오리고기를 이제 같이 먹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집으로 같이 귀가를 했다가 다시 이제 경로당에 모여가지고 이날 냉커피를 마셨다라고 합니다. 커피? 예, 근데 커피를 마셨는데 커피는 이제 그 경로당 안에 이제 보관되어 있던 그러니까 이제 커피에 타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냉장고에 있던 거를 이제 꺼내서 마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피해자 4명이 복통을 호소를 했습니다. 복통을 호소를 해서 이제 응급실에 실려갔고 그래서 이제 위세척을 해서 이제 성분이 나온 걸 보니까 농약에 해당하는 그 2가지 성분이 나왔고요. 그 4분 쓰러진 4분한테.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나왔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어제도 그때 당시에 이제 식사도 하고 이제 당시에 경로당을 갔던 같이 있었던 예, 그 한 분이 또 추가로 뒤늦게 약간 문제가 발생하신 예, 분이요? 추가로 또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또 검사를 위세척을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또 농약 성분이 이제 검출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5명이 일단 농약 성분이 나왔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어느 단계에서 누가 이거를 이 농약이 그러면은 식사 오리고기를 먹었다는데 그 식사 단계냐 아니면 경로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그게 문제냐 아니면 다른 거냐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CCTV도 확보를 하고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이제 지금 검토를 하면서 이게 어느 단계에서 도대체 누가 이거를 지금 넣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살충제 농약을 때문에 문제가 된 건 맞는데 그 농약이 언제 섭취가 된다 이건 아직 모르는 건데 자 경찰 관계자 설명이 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 세척물에서 잔량이 조금 나왔어요. CCTV 다 있기 때문에 다 보이잖아요. CCTV가 없는 게 문제지. 앞으로 하면서 닥쳐질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농약은 누가 언제 샀는지 이게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니까 이게 다 기록이 된다면서 그러면 누가 샀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 만약에 구입을 했다면 예. 이 농약 장부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애초에 이제 농약을 또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원래 옛날부터. 그렇죠. 예. 만약에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이 관리 대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또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1차적으로는 뭐 새로 구입한 사람일 수도 있으니 이제 판매를 한 사람의 진술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결제를 한 내역이 있다면 확인을 해야 되는데, 또 이게 마을에서 이제 결제를 하다 보니까 또 현금 결제를 또 많이 해가지고 또 그런 부분이 또 확인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지금 다각도로 지금 수사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농약 이것 때문에 이게 뭐라고 해? 농약 테러랄 거야. 아무튼 이게 탈이 난 적이 많았었거든. 문제가 크게 된 적이. 과거 사례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또 터진 혹시 이런 비슷한 사건인가라고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는 건데 2015년에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그때는 사망자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2016년 역시 농약 소주 사건. 그리고 2018년에 농약 고등어탕 사건. 다 뭔가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 지금 그때도 사망자 아니면 급도중상 보였고요. 다른 사건은 사망자까지 나왔는데 이경민 변호사 한 30여 초 나오는데 이거 만약에 고의적으로 저렇게 농약을 넣었다. 누굴 해할 목적으로. 이거 처벌 굉장히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은 어쨌든 뭐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지만, 그래도 이 농약 성분을 먹였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미필적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명은 이제 살인죄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살인 미수로 처벌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수위는 어쨌든 뭐 무기징역까지도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좀 중하게 처벌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안은 과연 어떤 이유인지 지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아마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거로 보입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